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악령이 빙이 되었던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작년 딱 요맘때 있었던 일이다. 1년여가 지나고서야 겨우 냉정하게 떠올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겐 큰 충격이었던 사건이다. 그날은 금요일로 나는 회사 동료 몇 명과 4차까지 술을 퍼마시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당연히 막차는 이미 끊긴 후였고 결국 동료들 중 나처럼 집이 먼 다른 3명과 함께 캡슐 호텔로 향했다. 하지만 캡슐 호텔에 들어가 프런트에 4명이라고 말하자 방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개 중 가장 선배인 나와 집이 그나마 가까워서 택시를 타고 가도 숙박비랑 비슷한 정도가 나오는 동료가 양보하기로 했다. 캡슐 호텔을 나와 동료는 택시를 잡기 위해 역 쪽으로 왔다. 나는 다른 캡슐 호텔 한 곳에 전화를 걸어 방이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빈 방이 있다는 말에 나는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10m 정도 걸었을 무렵이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몇 초 후 전방 3m 정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떨어졌다. 콰직하는 소리가 나고 남자는 거꾸로 처박힌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머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대로 1분 정도는 가만히 서 있었을 것이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나는 남자에게 다가가 괜찮아요? 라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이건 안 되겠어. 기분 나쁜 일에 얽혀버렸구나 하고 느꼈다. 일단 머리의 모습이 이상했다.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오른쪽 머리가 움푹 패여 있었다. 코피도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었다. 50대 전후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아저씨였다. 그는 캡슐 호텔의 유카타를 입고 있었기에 나는 곧바로 호텔에 뛰어들어 직원을 불러냈다. 그 후엔 구급차가 오고 경찰에게 사정 청취를 받으며 꼬박 2시간은 잡혀 있었다. 주분이가 캡슐 호텔에서 묵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지고 3층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야 나는 단순한 목격자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면허증과 회사 주소를 알려주고 나서야 훈련할 수 있었다. 시간은 어느덧 4시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와서 캡슐 호텔에 들어가 봐야 돈만 아깝다는 생각에 나는 만화 카페에서 새우잠이라도 자기로 했다. 하지만 아까웠던 광경이 눈에 선해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기분 나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부터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는 서 있다. 이윽고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아저씨가 눈 앞으로 떨어진다. 아저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머리를 좌우로 휙휙 돌리며 내게 다가온다. 도망치려 해도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웃으며 내가 달라붙는다. 그리고 그가 달라붙는 그 순간 나는 아저씨와 함께 깊고 깊은 곳으로 떨어져 간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이다. 다시 잠을 청하면 같은 꿈을 꾼다. 그런 꿈을 하룻밤에 5-6번은 좋게 꾸는 것이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무서움은 곧 익숙해진다. 그것보다 매번 같은 꿈을 꾸기 때문에 자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게 문제였다. 밤에 숙면을 취할 때뿐만이 아니라 전철 안에서 깜빡 졸 때도 어김없이 꿈을 꾸기에 쉴 틈이 없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주 수요일이었으리라. 동료가 오늘 술 한잔 하자고 라고 말을 걸어와 같이 산 술집이었다. 하루하루 점점 안색이 나빠지는 게 눈에 보여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건 아닌가 걱정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매일 같은 악몽을 꿔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요새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료는 그럼 술이라도 진탕 마셔서 푹 자버려라며 술을 권했다. 잔뜩 술을 마신 후 나는 집에 돌아가 죽은 듯이 잤다. 이상하게 꿈도 꾸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나는 미친 듯 술을 마셨다. 다음 날은 숙취에 시달리지만 그것 이상으로 꿈을 꾸는 게 싫었다. 당연히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이래도 지장이 오게 되었다. 지각도 잦아지고 영업 도중에 술 기운을 빼내기 위해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다. 당연히 상사에게 질책당했기에 그날은 술을 안 마셨지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악몽이 찾아왔다. 솔직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정신과 진료를 받을까 고민할 무렵이었다. 술을 끊고 일주일 정도 된 어느 날, 영업처에 가던 도중 전철에서 그만 졸고 말았다. 어두운 공간 속에 혼자 서 있는 나. 또 이 꿈인가 싶었지만 그날은 꿈이 좀 달랐다. 언제나 희죽희죽 웃으며 다가오던 아저씨가 그날만은 머리를 제끼고 눈을 크게 뜨고서는 이를 악문채로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 대신 입을 벌려 소리를 질러댔다. 거기서 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웬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딱 봐도 완고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나는 혹여나 내가 조는 사이 부딪혀서 화라도 났나 싶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버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라고 말했다.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네라고 대답하고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내렸다. 역에서 내린 후 영업처에 가야 한다는 게 생각났지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저쪽 가게에서 좀 쉬자고 라고 말하며 역 앞에 있는 카페로 쓱 들어가 버렸다. 나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카페에 들어갔다. 나는 커피를, 할아버지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점원이 주문을 받고 가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형씨, 곧 죽을 거야. 스스로도 조금은 느끼고 있겠지. 어째서인지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나와 울면서 네라고 대답했다. 1년의 경위를 이야기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묵묵히 커피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집에 형씨를 데리고 갈 거야. 시간이 걸릴 테니 회사에는 조퇴한다고 연락해 놓으라고 라고 말했다. 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다. 카페를 나와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집까지 갔지만 할아버지는 입을 꽉 다문 채 말 한마디 없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아까 내렸던 역에서 전철로 새 정거장을 가야 나오는 동네 주택가에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 친절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한 후 1분씩 방에 안내되어 차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다른 방에 가 있었지만 30분 정도 후에 염주와 경전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더니 내 앞에 앉아 차를 마시더니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형씨를 지켜온 부적에 힘이 없었더라면 나랑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야. 나는 또 눈물이 나왔다. 나는 말이야. 에이사라는 절의 둘째 아들이야. 어릴 적부터 경문을 외거나 아버지의 흉내를 내며 노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더군. 하지만 내 힘은 그리 센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전철에 형씨가 탔을 때 꽤 악질인 것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바로 알았어. 아마 제대로 상대한다면 나 따위는 금세 빙의당해 살해당하고 말겠지. 우리 형이라면 어떻게든 해냈을 테지만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데다 조카놈은 영 시원치 않아. 그래서 원래는 형씨를 그냥 모른 척할 생각이었어. 나는 눈물을 훔쳤다. 형씨는 죽은 그 남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정말 나쁜 건 그 남자에게 빙의해서 죽여버린 놈이야. 그 남자가 떨어진 것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형씨 위에 떨어져서 죽이려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고한 이들을 죽여서 힘을 늘려가는 거지. 누가 됐든 상관없이 손을 대서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놈이 형씨한테 붙어있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 분명히 악령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이어야 하는데 희미하게 뭔가가 그걸 막고 있었어. 그 기척을 찾아보니 부적이 필사적으로 형씨를 지키려 하고 있더구만. 하지만 부적의 힘으로도 악령을 막아내는 게 고작이지. 떨어져 죽은 남자의 원한은 신경 쓸 겨를이 없던 거야. 그래서 형씨가 그 남자한테 시달린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면 그 이상한 남자를 쫓아내서 악령과 형씨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어. 그 정도라면 나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 싶더구만. 그래서 졸고 있던 형씨를 깨운 거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버리는 건 영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니까 말이지. 내가 엉엉 울며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 할아버지는 다시 설명했다.
다시 말하자면 형씨를 잡아채려는 괴물이 있는 거야. 필사적으로 형씨에게 손을 뻗고 있지만 장애물이 사이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안 닿아. 하지만 손가락 끝에 형씨가 걸려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든 잡으려는 거지. 여기서 장애물이 형씨의 부적이고 손가락 끝이 꿈에 나오는 죽은 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괴물이 장애물을 치우기 전에 손가락 끝을 떼어내고 형씨를 잘 숨겨두자는 거지. 그렇게 하면 괴물도 포기하고 다른 사냥감을 찾으러 갈 테니까 말이지. 그 정도라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할아버지는 염주를 들고 2시간가량경을 읊었다. 이제 됐어. 라고 말한 후 할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셨다. 이 염주는 우리 아버지 유품이라 엄청 소중한 거지만 형씨한테 빌려줄게.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으면 안 돼. 염주를 가지고 있으면 괴물놈도 간단히는 형씨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괴물이 형씨를 포기했는지 봐야 하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매달 우리 집에 찾아오도록 해.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죽었던 곳은 2번 다시 가면 안 돼. 쫓아낸 남자는 아마 거기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근처에는 분명 괴물이 있겠지. 그렇게 가까이 가버리면 아무리 염주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있었던 일은 괴물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던 거지. 형씨에게 손을 댄 건 아니야. 간단하게 빙의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반격을 당해서 형씨는 도망쳐버렸고 만약 한 번 놓친 사냥감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놈은 도망갈 틈도 주지 않고 형씨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도와주기는커녕 형씨한테 빙의해서 나까지 죽이러 올 거야. 그렇게 되면 모두 죽어. 그러니까 이번 일이 끝나면 모든 건 잊어버려. 그게 제일 좋을 거야.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다. 그날부터 악몽은 꾸지 않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꿀 때는 있다. 하지만 깨어났다 다시 잠을 청하면 편히 잘 수 있고 그나마도 극히 가끔 있는 일이다. 염주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다. 잘 때는 팔에 끼고 아예 테이프로 칭칭 감아둔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일주일 뒤에는 회사도 그만두었다. 시골로 내려와 작은 회사지만 집 근처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할아버지네 댁에 찾아갔다. 지난달에 마침내 할아버지가 이제는 안전할 것이라 말해주셨다. 나는 그간 소중히 지녀왔던 염주를 돌려드렸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염주를 받았다. 테이프로 붙이는 짓까지는 하지 않지만 지금도 잘 때는 언제나 염주를 끼고 잔다.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할아버지 댁을 찾아갈 생각이다. 2번째 이야기, 기괴한 아르바이트. 10여 년 전 나는 삼류대학에 다니는 고학생이었다. 일주일에 나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서 용돈까지 받아야 겨우 집세를 내고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여름 더위에 지쳐가고 있던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때면 에어컨을 틀어두는 시민센터에 가서 리포트를 쓰곤 했다. 그 시민센터에는 지역 정보 게시판이라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다. 나는 시민센터에 갈 때면 언제나 그 게시판을 확인하곤 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수업 과정은 자신이 있었기에 과외 구하는 곳이라도 찾아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건 대부분 영어 스터디 모임을 구한다는 공고뿐이고 과외교사를 찾는 건 거의 없었다. 있었다고 해도 나와 조건이 맞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벽보를 살피고 있자니 이런 게 있었다. 방 청소를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간단한 청소. 반나절에 5,000엔. 마침 그 무렵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쉴 무렵이라 아르바이트도 안 할 즈음이었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기 며칠 전이라 조건이 딱 맞았다. 5,000엔이라면 집에 돌아갈 때 교통비로 쓰면 되겠다 싶어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게시판에서 청소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남자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지만 알겠습니다. 며칠에 오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언제든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남자는 다음 주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오기 힘드시면 9시부터 하는 걸로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고지연의 전화번호와 남자의 집 주소를 서로 알려주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확정되었다. 목소리로 보아 남자는 30대 중반인 듯 했는데 묘하게 목소리에 힘이 없던 것이 인상에 남았다. 이리저리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르바이트 날이 왔다. 날씨는 해가 쨍쨍해서 아침부터 더울 정도였다. 청소하는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고 시덥지 않은 생각을 하며 나는 타나카 시내 아파트로 향했다. 전에 들었던 주소를 따라 8시 50분쯤에 타나카 문패가 붙어있는 집 앞에 겨우 도착했다. 긴장하며 초인종을 누르니 남자가 나왔다. 잘 오셨어요. 어서 와요. 남자는 다른 이와 말을 섞는 게 서투른지 내게 눈길을 주지 않고 인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발을 벗고 남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시원했다. 그 후 다시금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정리의 절차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를 들었다. 무거운 물건을 옮겨다 버리는 것과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간단한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건 그게 고작이었다. 쓰레기는 꽤 양이 많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고학생인 내 입장에서는 가지고 싶은 것도 꽤 많이 있었다. 그걸 알아차렸는지 타나카 씨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거나 가져가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기꺼이 성의에 감사하며 오래된 게임이다. 야한 책 같은 걸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것저것 하는 사이에 청소는 착착 진행되어 갔다. 타나카 씨의 방은 순식간에 깨끗해져 갔다. 하지만 사실 애초에 물건이 많은 방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치우고 나니 방은 거의 텅텅 비어 보였다. 타나카 씨는 조금 생각을 하더니 슬쩍 나를 본다. 그리고 또 한동안 생각을 하고는 슬슬 끝내볼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 하루치를 주겠다며 1만 엔을 내게 건넸다. 타나카 씨는 혹시 괜찮으면 내일 또 반나절 정도 도와주지 않을래? 아직 좀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 말이지. 라고 했다. 나는 5천엔 더 벌 기회라고 생각해 흔쾌히 수락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묵직해진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타나카 씨네 집에 가자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타나카 씨 계신가요? 라고 소리를 치자 안에서 있어. 들어와. 하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섰다. 타나카 씨는 어디에 있지? 아마 이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안쪽 방으로 향하자 타나카 씨가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타나카 씨는 오늘은 반나절이면 되니까 봉투에 5천엔 넣어서 여기에 놔뒀어. 라며 책상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이리로 와. 라며 내 손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실은 이 방 옷장 안에 해외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꺼낼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타나카 씨는 내가 옷장 안에서 밀 테니까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밖에서 힘껏 당겨 라고 말하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해 타나카 씨의 모습은 거기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타나카 씨가 당겨 라고 말해서 나는 온 힘을 다해 가방 손잡이를 당기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방이 딸려 나온다. 너무 무겁다. 60kg은 좋게 될 것 같다. 온 힘을 다해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쑥 하고 가방이 나왔다. 어라? 텅 비었다. 옷장에서는 쾅쾅거리며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타나카 씨 라고 이름을 부르며 몇 번이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다. 점차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든다. 솔직히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황급하게 옷장 안에 옷들을 치웠다. 아마 여기까지 고작해야 수십 초 정도 지난 것 같지만 몇 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이도 느껴진다. 타나카 씨는 옷장 안에서 목을 매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올라서 있던 발판, 즉 가방을 치운 것은 나였던 것이다. 곧바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밧줄이 딱딱해서 도저히 맨손으로는 풀 수가 없다. 날카로운 것들은 어제 전부 정리해서 버렸었다.
솔직히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타나카 씨는 이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내려야 하는데. 이것은 굵은 로프다. 가위 하나 가지고는 무리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뛰쳐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1분이 훌쩍 지나고 나서였다. 곧 구급차와 경찰이 오고 나는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하루 종일 사정 청취에 임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찾아와 왠지 모르게 통곡하셨다. 타나카 씨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지만 로프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탓인지 그날 중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유품은 거의 없었다. 아주 깨끗했던 것이다. 내가 이틀 동안 죄다 정리해 줬으니까 말이다. 그가 내게 주려고 놨던 봉투에서는 5,000엔권과 함께 유서인 듯 한 종이가 나왔다.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것,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것, 빚이 잔뜩이었다는 것 등이 써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다. 우습게도 그 덕에 그나마 자살 방조 혐의는 벗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정리될 무렵에 경찰에서 압수하고 있던 5,000엔도 돌려주었다. 나는 그저 타나카 씨가 자살을 할 무렵에 그가 신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내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날 과거 타나카 씨와 인연을 끊었다던 그녀의 누나가 찾아왔던 것이다. 진상은 이랬다. 타나카 씨는 어떤 종교의 열성 신자였고 그것 때문에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한다. 그 종교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 탓에 죽고 싶지만 자살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용해 목숨을 끊었던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약서지만 동생이 너무 큰 폐를 끼쳐서 너무 미안하다라며 내게 10만엔을 주고 갔다. 타나카 씨의 해석대로라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되는 걸까? 나는 고작 11만 5천엔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걸까? 타나카 씨는 남한테 민폐를 끼쳐서라도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걸까? 나는 그 일 이후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언젠가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학교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사는 게 너무 무섭다. 세 번째 이야기, 산속이 미쳤다. 동남아 어느 나라를 다녀왔다. 풍부한 자연 속의 숲을 한가로이 산책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 무서운 체험을 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사실 그 숲에는 뱀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다. 내가 체험한 건 뱀과는 관계없는 일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의 GPS를 믿고 다소 무리하면서도 조금 깊은 숲까지 들어갔었다. 낮이었는데도 문득 정신을 차리니 어쩐지 어둑어둑하고 기분 나쁜 곳에 서 있었다. 이전까지 들리던 새나벌레의 울음소리도 어느덧 뚝 그치고 주변은 죽은 듯 조용했다. 그러는 와중 갑작스레 저 멀리 앞에서 탁탁하고 나무를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갑작스럽게 소리가 울려 퍼지기는 했지만 그리 신경은 쓰지 않았다. 아마도 뭐가 나무에 부딪히기라도 한 거겠지. 그런데 잠시 뒤 그 소리가 들린 것과는 반대편인 뒤쪽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린가 생각하고 있자니 이번에는 내가 서 있는 곳에 오른편 저 멀리에서도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부터는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기 시작해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번에는 왼편 저 멀리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에 의해 주의를 포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패닉에 빠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일정한 텀을 두고 무언가 신호라도 주고받는 양 탁탁하고 나무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곳에서 2번 연속 들리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다른 장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어쩐지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무슨 종교적 의식 같은 건가 생각하고 있자니 그 고리가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소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졌던 것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마침내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싸듯 소리가 울려 펴지기 시작했다.
그쯤 되자 완전히 포위되어 완전히 나를 목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권과 휴대폰만 가방에서 꺼내 가방은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땅바닥을 기었다. 기어서라도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었다. 뱀 같은 것과 마주칠 위험도 높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 따윈 없었다. 기어서 움직이면서 계속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는 도중 포위해 오는 소리 중 한 곳을 바로 곁에서 지나쳤다. 탁탁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려왔다. 나무를 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아마 나무를 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친다면 어디서 그러고 있는지 금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터였다. 결국 누가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조용히 엎드린 채 소리가 멀어져 가기만을 기다렸다가 단번에 달려 도망쳐 돌아왔다. 가방을 버리고 온 건 아쉬운 일이지만 아마 마지막에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둘러싸였겠지. 완전히 가운데에 몰릴 때까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니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체험이었다. 돌이켜보면 숲에 막 들어섰을 때 동물의 배설물 같은 걸 밟아 화를 내며 발로 나무를 차서 털어냈었다. 그때 큰 소리를 냈던 게 혹시 무서운 무언가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인형. 나는 남편과 어린 딸을 키우며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 사정상 남편은 언제나 밤 늦게서야 돌아와서 나와 딸은 보통 먼저 잠에 들곤 했습니다. 방에는 딸이 태어나기 전 남편과 둘이서 잔뜩 사온 봉제 인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딸은 그 인형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무섭더라며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제 인형의 얼굴이 무서운 것이냐고 물어도 고개를 흔들 뿐입니다. 익숙해지게 하려고 인형을 가지고 놀았지만 딸은 계속 무서워해서 결국 인형은 전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딸과 함께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인가? 오늘은 일찍 왔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계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전 들렸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내 심장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도 나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지? 돌아온 것은 분명 남편일 텐데. 집에 들어온 것은 남편일 텐데. 어째서 무서운 거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발소리가 평소 들려오던 남편의 것과는 달리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기분 나빠. 오지마. 점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 가위에 눌린 것이 아니었기에 몸은 움직였고 눈을 뜬다면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심할 정도의 감정이었지만 본능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꽉 감은 채 공포와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슴의 두근거림도 가라앉아 어느새 평범히 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침에 오늘은 집에 못 온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냥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괜찮은가 싶어 나는 시선을 딸에게 돌렸습니다. 딸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뒤쪽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버렸던 봉제 인형들이 방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터널 괴담. 그날 밤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우린 목표로 했던 심령 장소인 터널 앞에서 잠시 차를 대었다. 영감 따위는 없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기분 나쁘다.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일까. 우리는 잠시 멈췄다 서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기에 두근두근거리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친구들도 유원지에서 탈 것을 앞에 둔 아이처럼 눈을 빛내고 있다. 그다지 외딴 곳은 아니지만 다른 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꽤 느린 속도로 나아갔다.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채 터널 반대편으로 나와버렸다. 터널벽을 관찰하던 친구들도 딱히 이상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한 번 더 가보자라는 제안이 나왔고 모두가 찬성했다. 나는 차를 터널 구석에서 유턴했다.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 한가있게 몇 번 왕복해 보기로 했다. 기가 더욱 강해진 것인지 빗방울이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다. 서너 번 정도 왕복했을까?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 딱히 이상한 일도 없었기에 질려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 곳에서 일단 차를 세우고 뒤쪽의 친구를 돌아보았다. 돌아가자고 말했던 녀석은 어깨를 움츠리고 덜덜 떨고 있다. 왜 그래? 뭐라도 봤어? 라고 물었지만 빨리 여기서 나가자라는 말뿐이었다. 비는 더욱 심해져 본넷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해. 어쨌거나 우리는 터널을 나와 쉴만한 곳을 찾기로 했다.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던 것은 국도변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해서였다. 여름인데도 덜덜 떨고 있던 친구 녀석도 간신히 안정을 찾은 듯 했다. 이제 괜찮냐?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친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괴음 같은 게 들렸나? 그렇지만 나는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도 하고 있었고 빗소리가 너무 커서 진짜 못 들었냐며 갑자기 그 녀석이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다. 심야이다 보니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 우리 쪽을 바라본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들렸다는 거요? 제대로 좀 말해봐. 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 뒤 친구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계속 터널 안에 있었잖아. 어째서 빗소리가 차 바로 위에서 들리는 건데. 여섯 번째 이야기, 까칠한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질투심이 많다. 착한 성격이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 사귀기 전에는 몰랐지만 사귀고 나서야 그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올 때마다 누구인지 집요하게 묻는다. 주말에는 반드시 함께해야 했다. 부득이한 업무나 약속이 있는 주말에는 몇 분 간격으로 연락이 온다. 내 전부를 관리하고 싶어한다. 또한 자신 이외의 여자와 내가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심지어 옆집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싫어한다. 음식점에 가서도 점원이 여자라면 반드시 여자친구가 주문했다. 사이가 좋았던 친한 누나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도 여자친구가 그녀를 괴롭혀서 아는 이유도 나중에 알았다.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우리 아이가 전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자네와 사귀게 되어서 많이 자리 잡았네. 지금은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주게나. 소용없었다. 경찰 친구들에게도 상담해봤지만 연애 문제는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만을 단념할 수 없었다. 둘 사이의 대화도 점점 없어졌다. 함께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결국 여자친구 아파트에 찾아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형상으로 일그러지더니 필사적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마치 내 목을 조를 것처럼 두 손을 들어 나를 향해 온다. 여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너무 두려워. 다가오는 그녀를 밀쳐냈다. 나도 모르게 힘이 가해진 터라. 그녀는 방바닥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순간 지금까지 느낀 적이 없었던 오한이 느껴져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녀의 집에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는데 여자친구가 바로 뒤쫓아 나왔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오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포기하고 급히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굴러 떨어질 것처럼 내려간다. 1층에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는 뒷가에 그녀의 거친 호흡이 뒤따라 들려온다. 이대로 잡히는가 싶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주저앉는 것처럼 넘어졌다.
마침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기에 발로 차버리고 다시 도망쳤다. 재빨리 차로 향하면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는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열쇠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건다. 시동을 거는 순간 운전석이 벌컥 열렸다. 어딜 가려고? 거칠게 숨을 내쉬는 그녀였다.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을 밟고 차를 몰았다. 그녀는 문을 잡고 내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고 있었지만 결국 차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손을 놓았다. 손톱이 벗겨지는 것처럼 운전석 문에 붉은 선이 남아있다. 그 뒤로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면서 나는 흐느껴 울었다. 곧바로 나는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여 시골의 본가로 돌아갔기에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도 그녀의 친가에서도 전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라도 했나 걱정되었지만 지인을 통해 들으니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몇 달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 생각되어 내 아파트로 돌아갔다. 목이 말라 시원한 물이라도 넣어두려고 냉장고를 열자 소포가 있었다. 실은 예감이 들었지만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봉투와 그날 여자친구 아파트에 놓고 왔던 신발이 칼에 여기저기 찔려서 너덜너덜하게 된 채로 있었다. 보자마자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고 토할 것 같은 기분 나쁨이 온몸에 가득했다. 거친 호흡을 달래며 조심조심 동봉되어 있던 편지 봉투를 열어본다. 예상과 달리 편지가 아닌 딱딱한 꽃잎 같은 것이 손바닥에 흩어졌다. 그건 뿌리까지 뽑힌 손톱들이었다. 정신이 아찔해져 온다. 다리가 휘청거려서 주저앉은 내 뒤로 현관 열쇠를 열고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돌아왔네. 7번째 이야기, 사람의 형상. 선생님이 대학생이던 시절,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은 독서를 즐겨 하시고 여행을 좋아하셔서 종종 수업도 뒤로 하신 채 마음 맞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 일을 겪으셨던 해 여름에도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친한 대학 동기들과 함께 텐트를 들고 무전여행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차비를 할 정도의 기본적인 돈만 가졌으며 옷도 2벌 정도만 챙겨서 떠난 무전여행이라 중간에 시골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여행을 하셨으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좋은 자리를 찾아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행이 4일째 되던 날 그늘도 어김없이 등산을 하며 경치를 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공부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닌 탓인지 평소보다 많은 피로를 느끼며 잠을 잘 곳을 찾아 근처에 있던 개울 옆에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은 잠결에 계속해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자갈을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잠기가 그렇게 밝지 않으며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정말 끊임없이 그 소리가 계속되자 처음에는 피곤함에 무시하고 잠을 청하려고 했던 선생님은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텐트의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을 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계속해서 들리던 소리가 정말 귀신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신이 여행 중에 너무 피곤하여 잘 들었나 싶어 다시 텐트 문을 잠그고 잠을 청하기 위하여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다시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계 초침이 흘러가듯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그 자가 밟는 소리가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듯 더 크게 들리더랍니다. 선생님은 무엇인가 무서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손전등을 켜고 밖을 둘러보았죠. 이번에도 역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와 함께 소리도 사라졌음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4번 정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했던 선생님은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공포를 느끼고 손전등으로 주위를 계속해서 비추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텐트 위로 손전등을 비췄을 때 정말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텐트 위로 손전등의 불빛 그림자에 사람이 올라간 형상이 비춰지더랍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옆에서 자던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하셨지만 친구들은 많이 피곤했는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더랍니다.
소리를 지르고 뺨을 쳐봐도 이상할 만큼 잠을 잘 자더랍니다. 결국 친구들을 깨우는 것을 포기하고 조심스럽게 위를 보았지만 아까 보였던 그림자 형상은 보이지도 않더랍니다. 선생님은 큰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용기를 내어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가보셨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허무한 기분에 다시 잠자리에 누우셨지만 그자가 밟는 소리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들렸고 선생님은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일어난 친구들에게 차마 귀신을 봐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말을 하지 못하신 선생님은 짐을 챙겨서 인근 마을에서 아침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선생님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이 놀라더랍니다. 알고 보니 두 친구들 모두 선생님과 같은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들리는 자갈 밟는 소리, 텐트 위로 비춰지는 사람 형상의 그림자. 선생님은 자신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깨웠다고 큰 소리를 쳐봤지만 친구들 또한 밤새 선생님을 깨웠던 것이고 그들은 결국 같은 체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공부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여행했던 그 장소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전투가 많았던 지역이며 그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났던 지역이었답니다. 선생님이 머물렀던 그 겨울이 하루도 끊임없이 사상자가 나서 겨울에 피가 미친 듯이 흘렀다고 합니다. 한때는 피의 강이라고 불렸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어쩌면 인간의 욕심으로 생긴 전쟁과 전투로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